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재작년 4월 1일 웜의 신박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결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참 죄송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가서도 거기서 스타벅스에서 찍어서 올리고도 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민폐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영상 올라온 거 이렇게 보니까 12월 28일 날 찍으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올린 거 있잖아요. 12월 28일 이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계속 목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거를 보면 이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목은 신호를 줬는데 사실 수면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 꼭 미국 시장을 또 보고 싶잖아요. 미국 시장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다 보면 12시 반 1시 돼서 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몸이 신호를 줬을 때 미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자기 관리고 우리는 펀드 매니저라는 거죠. 이 딜러나 수익을 내는 사람 그런 타짜 도박판에는 타짜 이런 말도 있지만 저희 같은 직업에 대한 공식 명칭은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남의 돈을 관리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관리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몸을 혹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인들 어떻게 저렇게 목 관리를 하실까? 방송인들은 보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프로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목 관리를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여러 가지로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못했던 중앙일보하고 오늘 조선일보 세 개씩 따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CES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이벤트와 발표 등등에서 실제로 참가하셨다가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궁금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창조적 파괴자, 디스럽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을 고등학교 때나 이래 배우다 보면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잖아요. 또 보면 기존의 제품을 더 강화시켜주는 어떤 또 보완제 같은 게 나왔을까?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대체해버리는 또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나왔을까? 그런 측면에서 CS 관련된 기사 또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거 띄워놓은 거 요것부터 읽어볼게요. 1년 걸릴 일을 1분 만에 프랑스에서 AI 변호사 앱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AI가 되면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변호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근데 많은 변호사 분들이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자, 출시 열흘 만에 지금 2만 명이 다운을 받았다고 하고요. 법조계에서는 서비스 중단해라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 AI 변호사가 프랑스에서 화제몰이에 나서면서 현지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고
프랑스 남동부 리옹 출신 기업가 이삼 레기 이분이 개발한 아이아보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지난 1일 앱스토어에 등장을 했군요. 이 아보카는 프랑스어로 변호사라는 뜻이네요. 이 앱은 손끝에 가상 변호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GPT와 유사한 방식의 AI 법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앱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아이아보카에 적으면 AI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는 식이고, 이를 위해서 아이아보카는 지난 50년간 프랑스 법원 판결을 학습했다고 개발사 아이아비느가 전했다. 아이아비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네요. 아이아비느는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면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강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연간 10만 원 정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이 앱을 내려받았고, 한 이용자는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법조계는 반발에 나섰고요. 파리 지방 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고, 또 앱을 시험해 본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인용되는 경우도 다소 포착됐다면서 개발사 측에다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삼 레기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 아이아비느는 일부 오류를 수정하겠다면서도 서비스 철회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앞서 세계 최초 로봇 변호사를 표방한 챗봇 서비스 두나페이가 지난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의 한 교통법규 위반 재판에서 AI 변론을 제공하려다가 미국 법조계 반발로 철회가 됐다고 하네요. 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과 이 기득권을 어떤 새로운 기술로 깨려고 하는 측과, 네, 앞으로도 계속될 이런 싸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초음파 영상을 판독을 AI로 1초 내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누구나 병원 울타리박 어디서든 전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난 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 CES 행사에 참석한 장혁재 54세 온택트 헬스 대표는 접근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기업, 의료기관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네요. 창업한 지 3년 된 온택트 헬스는 이번 CES 노스홀의 디지털 헬스케어관에서 스타트업 중 가장 큰 부스를 차렸고요. 이날 인터뷰 직후에도 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CES 방문객 상당수가 온택트 헬스 부스를 찾으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AI 헬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CES에 참석하게 됐고, 규모가 큰 해외 시장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네요. 온택트 헬스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인 장혁재 대표가 2020년 11월 창업을 하셨는데, 요 장 대표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님이셨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초음파 영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을 해주는 AI 서비스가 그중 하나인데 동네 병원 대부분에서도 쓸 정도로 초음파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비숙련자들 사용도 늘어나서 영상 분석에 AI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을 했고요. 언택트 헬스의 서비스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초음파 영상 판독을 1초 내에 정확도 100% 가깝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 1000여 곳에 공급돼서 의사들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평가 서비스인데 건강한 사람들은 살 빼라 같은 일반적인 말 외에는 구체적인 건강 제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평가는 과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10년간 건강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을 하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정량적으로 건강에 관하여 제안해주는 AI 서비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과 치매,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 암 등 총 21개 주요 질병이 대상이네요. 기업에서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분석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되고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특정 질병의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추천하고 보험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봉이나 재산에 따라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것처럼 금융도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도 온택트 헬스가 주력하는 사업 분야인데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차량에 디지털 클리닉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앱으로 건강 이상을 진단받은 직원들은 회사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클리닉 버스에 잠깐 들러서 건강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산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클리닉 버스 5대가 운영되고 있다. 장 대표는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쌓아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그 응급실을 갈 때 우리의 그런 건강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 딱 들어가면 쫙 다 나온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모아놓은 플랫폼 이런 게 없다 그죠? 예,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그분의 신원만 알면 바로 그분의 그동안에 뭐 고혈압이 있는지 어떤 지병이 있는지 데이터를 딱 해서 911에서 바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또 구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1초 만에 낙상을 알아챘다. 누워만 있어도 건강 체크하는 이 침대.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침대에 제일 많이 누워 있잖아요. 지난해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IT 전시 CES에서 헬스 사이언스 침대로 주목을 받은 스타트업이 올해 또 CES 무대에 출격을 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김인호 럭스나인 대표는 자세 측정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바디로그 클립의 올 연말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다시 CES를 찾았다고 하고요. 세계적인 매트릭스 브랜드 실리의 한국 대표를 16년간 지내
침대 매트리스 전문가시네요. 지난 2011년 라텍스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럭스나인을 창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한국 실리 침대 대표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럭스나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군요. 지난해부터 CES에 참가해온 바디로그는 환자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편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호흡, 체온, 맥박 등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디바이스다. 올해는 신체에 부착하는 클립형, 매트릭스를 통해서 측정하는 내장형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했다. 하긴 저도 샤오미에서 개인용 CCTV 같은 카메라 있거든요. 그게 얼마 안 해요. 35,000원인가 한 5만 원에 뭐 녹화 기능에 이렇게 돌려서도 볼 수 있고, 집안에 혹시라도 뭔가 뭐 도둑이 드는 거는 요즘 뭐 도둑 잘 안 들지만 화재 가능성이라든지 만약에 집안에 몸이 편찮으신 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되게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면 반려견을 김 작가 TV 갔더니 거기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반려견이 있으면 혼자 두고 걔 혼자 두고 나갔다 와도 얼마 동안 혼자 둘 수 있냐 했더니 하루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틀도 사료랑 물만 있으면 버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너 외롭냐 안 외롭냐 물어보니까 모지를 못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럴 때도 이런 CCTV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많이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우리가 CCTV로 그 환자분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금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침대가 있으면 되게 좋긴 하겠다, 그죠? 네, 그 침대가 그 환자의 맥박하고 호흡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바로 경고 알람을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침대가 왜 이때까지 안 나왔을까요? 자, 특히 낙상 측정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데 환자의 낙상 여부를 1초 만에 측정하고 낙상 후 자세, 상태를 추적 관찰해서 보호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한다, 그죠?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25%가량이 매년 1회 이상 낙상사고를 겪는다는 통계가 있네요. 최근 미국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낙상 문제가 빈번하자 낙상을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디로그 제품은 낙상 후 관리 기능까지 제공해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이라면서 특히 사람의 종일 취하는 자세를 모니터링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고요. 바디로그를 통해서 맥박이나 호흡 상태, 체온, 산소 포화도, 심전도 등 기본적인 건강 정보뿐 아니라 자세와 생체 신호를 매칭해서 각종 질환이 나타날 때 보내는 시그널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환자의 자세를 모니터링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재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우울감 등 기분 모니터링의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 우울증에 의한 또 자살 이런 게 또 많으니까요. 김 대표는 지난해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올해는 훨씬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대요. 야, 그동안에 지금도 침대 선전 나오면 옆에서 막 애가 막 발구르고 뛰어노는데 이렇게 권하게 잔다. 매트리스가 상당히 그렇게 진동을 안 느끼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 뭐 요 정도 아직 광고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동안 내 몸의 상태를 다 체크를 해준다 하면 의사 한 명 집에 데리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의사분들도 되게 편하고 이런 데이터를 바디로그를 했나요? 이름이 집에 바디로그 쓰세요 해서 그 데이터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데이터를 보면 훨씬 진단하시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변화. 침대는 과학이다 했는데 침대는 의학이다. 네, 그런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난 주말에 저도 이 대만 총통 선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라이칭더 천안문 사태는 애국운동, 중국 트러블 메이커. 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은 1959년 타이베이현의 시골 해안마을 왈리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좀 약간 친숙한 얼굴이에요. 그죠? 생후 95일 만에 아버지가 광산사고로 숨졌었네요. 어려운 형편에도 수제 소리를 들으면서 국립대만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만 성공대 의대와 하버드대 공공보건학과 석사를 하셨네요. 타이난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던 그가 정치와 인연을 맺은 건 1994년 민진당 소속으로 대만성 성장 선거에 출마한 천딩난 전 법무장관을 도우면서다. 라이칭더는 타이난시를 지역구로 98년 입법위원회에 당선된 뒤에 내리 사선을 했네요. 2010년 타이난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연임에 성공을 해서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고요. 중앙정치 무대에 데뷔한 것은 2017년이었는데 당시 경제지표 부진과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린치안의 뒤를 이어서 행정원장,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2019년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총통 선거를 한 해 앞두고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현 총통에게 반기를 들고 당내 경선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내 경선이 대만 역사상 처음이었네요. 나라면 대만의 독립을 일궈내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경선에서 차이 총통에게 석패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 이미지 구축에 성공을 했다. 이후 차이 총통이 라이칭더를 러닝메이트로 지목을 해서 부총통이 됐고 지난해 당 주석 자리에까지 오르며 대선 후보 입지를 굳혔다. 라이칭더는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서 중국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라이칭더가 총통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중국 당국은 그를 배신자, 트러블 메이커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난해 왔다. 왜 배신자라고 하는 거죠?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 50일, 민진당이 50일, 국민당이 5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계기가 된 거는 2014년인데 타이난 시장이던 라이칭더는 생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을 했었네요. 상하이 푸단 대학교를 찾은 그는 대만 독립은 대만인의 자결권을 위한 것이며 대만 내에서 완벽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1989년 후야오방 총서기 서거 이후에
일어난 학생 운동은 애국 운동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금기시하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는 대만 내에서 화독파, 중화민국 독립파로 분류되는 차이 총통보다 대만 독립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2011년 타이난 시장 시절 중국식 한어 병음 표기를 거부하고 대만식 통용 병음이나 웨이드자일스식의 표기법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중화민국 국호도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만 독립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 대만은 이미 주권국이기 때문에 총통에 당선이 되더라도 독립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라이칭드는 아내 우메이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우메이루는 조용한 내조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만 전력공사에서 일을 했고 라이칭더가 정계에 본격 진출한 뒤에는 내조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로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주력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진의 왼쪽에 부인 우메이루 여사가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내셨던 추미애 뭐라고 그러죠? 추미애 전 장관 인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쿠팡이 LG생활건강과 5년 전쟁의 마침표 다른 싸움도 접나라고 돼 있어서 쿠팡하고 LG생활건강하고 아마 납품 단가 뭐 이런 걸로 약간 기싸움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투쟁 중심이던 쿠팡의 전략이 변화를 맞은 걸까? 쿠팡의 최저가 납품 요구로 그렇네요. 최저가 납품 요구로 갈등하던 쿠팡과 LG생활건강이 4년 9개월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커머스 플랫폼과 반 쿠팡 연대의 공세가 거세지자 해묵은 갈등 봉합에 나섰다네요. 쿠팡은 12일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MP 등 LG생건 제품의 로켓 배송을 재개를 하고 요 제품들 로켓 배송에서 제외했었나 봅니다. 이 중에서 오휘, 숨 37, 더후 등의 브랜드 화장품은 로켓 럭셔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로켓 럭셔리는 국내 명품 화장품 브랜드 전용관이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LG생건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이달 중순부터 로켓 배송 품목에 LG생건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의 샴푸, 화장품, 생활용품 등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매출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쿠팡과 LG생건은 납품 협상 갈등으로 거래를 중단했고 이후 LG생건은 쿠팡의 생활용품과 코카콜라에 대해 반품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의 손실을 줄이려고 LG생건 등 101개 납품 업체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 원을 부과를 했었네요. 쿠팡은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선고 일주일 전 양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을 한다네요.
최근 쿠팡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척박해졌고요. 소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등 중국 직구 플랫폼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쿠팡과 갈등하던 국내의 납품업체가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컬리 등과 손잡고 있고 쿠팡 플랫폼 비즈니스의 양대 축을 이루는 소비자와 납품업체가 국내외 경쟁사로 눈을 돌리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생필품, 식료품, 그리고 배달, OTT 등 전방위로 뻗어간 쿠팡의 확장 전략도 재점검이 필요해졌다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추이 나오네요. 이 추이에 보면 190만 명, 21년 4월 달에는 190만 명. 야, 그때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200만 정도 있었었네요. 그러다가 23년 8월 9월 551만 명. 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여기에 저도 한 명 추가됐습니다. 쿠팡과 LG생건의 합의는 차이나 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진 지난해 하반기 급물살을 탔고 유통업계에서는 중국의 매기의 중국 매기의 시장 경쟁이 쿠팡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본다.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게 다 국내 시장에 미꾸라지 반에서 매기 역할을 하는 거죠.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를 기점으로 코카콜라, 엘라스틴 페리오, 피지오게를 등을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치약하고 비누 이런 거 좀 시켜야 되는데 쿠팡하고 이 알리익스프레스에는 LG생건 제품이 있나 궁금했었는데 다 파는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쿠팡에서는 LG생건뿐 아니라 CJ제일제당의 제품도 찾기 힘들다. 지난 22년 햇반 납품 마진율로 양사가 갈등을 빚은 이후 CJ제일제당이 햇반뿐 아니라 비비고 등 모든 제품의 쿠팡 납품을 중단을 했군요. 쿠팡은 중소 중견 식품 제조사와 손잡고 즉석밥, 냉동식품류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종합식품회사 1위인 CJ제일제당 제품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미분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커머스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만큼 셀렉션, 즉 상품의 종류가 중요하다면서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이 온라인 공략을 강화하다 보니 쿠팡으로서는 인기 제품군이 없어서 고객을 뺏기는 상황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긴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러면 좀 안 들어가게 되죠. 알리익스프레스도 제가 이너웨어 이런 거 몇 개 좀 시켜보고 아직까지도 뭐 이런 건 없겠지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크리스마스 때 이용한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쿠팡에는 없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거의 다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한미약품 모녀 결정에 장남은 반발, 오시아이와 유리 없는 그룹 합치기. 어제도 하루 종일 오후에 회사 쭉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래저래 보는데 오시아이가 하고 한미그룹이 합친다라고 해서 아니 저 두 회사가 왜 합치지? 그러면서 조금 기사 찾아보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주식시장의 공시를 통해 밝힌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그룹 간 통합은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경우죠. OCI그룹의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되고 한미사이언스 측 주주들은 OCI그룹 지주사의 또 일대 주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이우현 OCI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작년 11월 이후 수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 이 같은 합병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한미그룹의 경우 이번 통합을 추진한 임주현 사장 측에 대해서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측이 배제됐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임성기 회장님이 너무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이례적인 이런 합병 얘기가 나오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태양광 업체로 잘 알려진 OCI, 옛날에 동양제철화학이었습니다. 네. OCI는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8년 제약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뒤 2022년 부광약품의 일대 주주에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부분을 키워갔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능력이 축적돼 있는 한미약품이 매력적이었다.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은 영업 현금 흐름이 탄탄해서 자금력이 있는 OCI 측과 기술력이 있는 한미의 통합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OCI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미는 OCI 기반을 토대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OCI 홀딩스는 창업자 이회림 명예회장이 1959년 설립한 동양화학을 모태로 한 국내 대표 화학 기업입니다. 과거 비료 원료인 인산 칼슘과 공업용 과산화수소 등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화학업체에서 2대 이수영 회장 시절인 2000년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에 뛰어들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2022년 7,559억, 지난해 3분기까지 4,661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OCI가 이런 측면에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양화학, 동양제철화학, 이렇게 예전에는 1960, 70년대는 고성장 산업이긴 했지만 약간 이제 좀 굴뚝산업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그때 2005년, 6년, 7년 요때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2007년 최고의 주식은 뭐니 해도 이 동양제철화학이었습니다. 최근 거의 뭐 에코프로랑 거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거의 뭐 IR이나 기업 내용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태양광도 보면 보조금이었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그때 당시에 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2008년도에 147불까지 갈 동안 대체 에너지, 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네, 이런 쪽이 많이 부상을 하는데 OCI가 대규모 한 1조 6천억 증자를 하면서 공장 캐파 증설에 나서고 요대로 가면 2011년 12년도에는 우리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1등이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태양광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99.999999999 98개 9개였나요? 9개인가 8개. 하여튼 세계 최고의 순도의 폴리실리콘을 우리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중국이랑 비교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2011년도에 OCI가 4조가 넘는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죠. 네, 그렇게 대단한 실적을 내긴 했었지만 결국은 2012년, 13년, 14년 가면 갈수록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2007년도 당시에는 그때
킬로그램당 톤당이었던가. 100불이 넘었다가 나중에 얼마까지 빠지냐면요, 4불대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BP가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7불, 6불 이러다가 4불 밑으로까지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죠. 그러면서 2020년인가에 OCI의 군산 공장을 아예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까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태양광에 진출했던 극동건설, 웅진에너지, 한화는 그나마 그룹에서 잘 버텨가지고 그나마 위기를 넘겼고요. 이 태양광 진출해가지고 망한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제일 안타까운 기업이 웅진이죠. 코웨이. 그 앞에 이제 웅진 코웨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서 코웨이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따박따박 현금이 돈 들어오는 그 알짜배기 코웨이를 사모펀드에다가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이 3,000% 빠졌는데요. 이 OCI가 이 변화를, 그런 큰 변화를 과감하게 잘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오로 진출을. 제 생각에는 OCI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한미가 굳이 OCI랑 같이 했어야 되느냐, 그게 좀 퀘스천 마크인데, 한미그룹에서는 OCI 그룹과의 통합을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그 임 전 회장님의 사모님이신가 보다, 그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님이. 자, 이번 결정으로 임주현 사장이 사실상 그룹 후계자로 낙점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반면에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2020년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당시만 해도 한미약품의 유력 후계자는 장남인 임종윤 당시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는데, 그는 2000년대 중반 북경 한미약품 부사장을 했고 사장도 하셨네요. 거기다가 성과를 내고 2009년 한미약품 사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그러나 임 창업주 별세 후에 임 대표의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이 그룹을 이끌면서 후계 구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요. 송 회장은 임종윤 사장이 이끌던 한미사이언스의 2020년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에 참여했고, 2년 후에는 한미사이언스 단독 대표가 됐다네요. 22년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이어 사내이사 명단에도 들지 못해서 후계 구도가 원점으로 돌아갔었네요. 이때부터 둘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약진이 두드러졌네요. 그룹에서는 임주현 사장이 창업주 생전부터 경영 수업을 받으며 준비했다고 하지만, 장남 임종윤 사장 측은 우리가 실권하면서 임주현 사장이 부상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임종윤 사장은 중국 사업 경험을 토대로 2009년 홍콩에 바이오뱅크 관련 회사인 코리 컴퍼니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종준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 사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경영에는 거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장남 임종준 사장은 법정 대응을 나설 것이다, 쭉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좀 궁금해지네요. 한미 사이언스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20%에서 24%까지 갔다가 좀 이래 쭉 밀렸네요. 여기 장남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장남 승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남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삼형제의 둘째이긴 하지만
저는 이 미국의 사람 우리나라 회사를 보면서 특히 그 모 그룹에서는 장남 승계 원칙 뭐 이런 걸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야 아니 경영을 잘할 사람한테 승계를 해야지 장남 승계 원칙을 지킨다.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희 회장님도 장남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남이 꼭 뭔가 승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저는 자식이라도 자식보다 전문 경영인이 잘하면 전문 경영인한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에 만약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나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전무로 남아 있을 생각도 많습니다. 뛰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난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장남하고 뭐 내가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그 그룹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인물은 누군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네이버 같은 회사도 보면 뭐 장남 승계 원칙 이런 게 없잖아요. 보면 삼성도 이제 그런 거에서 탈피하는 것 같고 이재용 회장도 더 이상 뭐 자식에게 승계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는 그 인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시간이 지난 금요일 날 안 했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예, 다 했습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